85페이지 빨리 몇 개만 풀고 마무리 짓시다. 저기 민사특별법 우리 특강 수업 보강 수업 하고 그날 전원 다 불러다가 요거 가지고 해드릴게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기로 하고, 민사특별법 모르는데 뭐 수업 해봐야 소용없죠. 자, 저당권까지 한번 할게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저당권 담보물권이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피담보 채권에 부정하는 권리입니다.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필 토지 일부만 매각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한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제3채무자는 제3취득자는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 저당권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저당권이 좀 어려우니까 저당권 성립서부터.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 물권이죠. 여기서 2억을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답니다.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변제기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당권자는 이 피담보 채권을 받기 위해서 저당물을 어떻게 합니까? 경매하겠죠. 경매에서 피담보 채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변제받을 권리예요.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저당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당권 물권이죠. 약정담보 물권이거든요. 먼저 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둘 중에 하나죠. 뭐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예요. 자,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등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은 187조인데 이거는 법정 저당권은 토지임대차에서 나와요.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의 임차인이 지상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하고 임대인이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라고 할 때, 그럼 이 건물은 을 소유지만 토지는 갑 소유니까 사용료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임을 2년 이상 연체했다는 거야. 2년 이상 차임을 주지 않았대요. 그럼 최근 2년분의 차임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압류하는 거야. 지상에 동산을 압류하면 법정 질권이라고 하고, 지상에 건물을 압류하니까 뭐라 그래요? 법정 저당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정 저당권이라는 얘기는 2년분의 차임 채권을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변제 받는 거야. 압류를 통한 경매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채권에. 근데 2년분의 연체 차임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아시겠죠? 이게 저당권인데,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계약에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야. 이쪽이 저당권 설정자죠. 여기는요, 저당권자입니다. 그렇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구도 될 수 있어요. 물상보증인, 그러니까 제3자도 담보 제공해서 친구 위해서 담보 제공할 수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종성의 원칙상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자 간의 합의로 제3자 명의의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2년 있다 받기라고 돈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빌려주자마자 갑자기 돈을 회수할 일이 생긴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을이 갑한테 돈 돌려달라 그러면 갑은 이미 딴 데다 채무 변제하고 없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럼 이제 급해졌죠. 그럼 누구 찾아가는 거야? 사채업자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갑한테 받을 2억 원의 채권이 있고 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했는데 내가 급해졌으니까 이자는 뭐 1% 받기로 했다, 여기까지 설명하겠죠. 정의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다. 그럼 어떻게 이 채권 자기가 사는 거야.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얘한테 2억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냐면 얘가 그래, 그럼 내가 일주일 안에 내 이름으로 저당권을 먼저 설정해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을이 갑한테 찾아가고 내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해 줄 필요 없이 누구 이름으로 해주자? 정 이름으로 해주자. 즉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또 얘가 얘한테 채권을 사버리면 피담보 채권도 얘한테 실질적으로 귀속이 되죠.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정황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한 거야.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다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당권을 가진 자는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저당권도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되는데, 얘한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된다는 특별한 정황이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한테 먼저 근저당 설정해주고 얘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돈 이렇게 주면 채권이 나중에 귀속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때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그 다음에 그럼 목적물은 그래요. 저당권의 목적물은 어떤 게 되느냐?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부동산이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일정한 권리. 권리는 뭐가 있었어요? 전세권하고 지상권. 전세권과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됐었죠. 이게 목적물이고요. 그러면 네 번째,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어떤 게 되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 채권, 비금전 채권, 현존 채권, 장래 채권, 수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띄어서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확정 채권, 불확정 채권 다 어쨌든 당사자 약정을 하고 저당권 설정을 하면 되는데, 다만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엔 나중에 경매해야 되잖아요. 경매하기 위해서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은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가치로 환산만 할 수 있다, 금전적 가치로 환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요, 저당권 설정 계약 체결하면서 다섯 번째, 존속기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존속기간은 약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아시겠죠? 존속기간 약정했으면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있어요. 구속력도 생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5년으로 했대요. 그럼 존속기간 5년이죠. 5년이 끝나면 저당권 소멸하는 거야. 저당권 소멸해야 되는데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경매 실행해버리겠죠. 변제가 안 되면 경매 실행할 겁니다. 근데 반드시 또 존속기간 약정할 필요도 없어요. 약정했어도 또 약정에 의해서 갱신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돈 같은 거 집 살 때 돈 빌리면서 20년 거치 뭐 10년 상환 이런 거 많이 했죠.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는 겁니다. 자, 기간은 그런 것이고요. 그럼 법적 성질 한번 보시죠. 저당권은 자기 물건에 자기가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는 없죠. 타물권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다. 저당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저당권은 소멸하는 수밖에 없어요.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약정담보물권이죠.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법정 저당권도 있기는 있다. 법정 저당권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몇 년분? 2년분, 2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최근 2년분의 차임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지상물 압류했다는 거예요. 지상 건물. 그럼 그게 법정 저당권이 된다 그랬죠? 몇 년분이요? 왜 2년으로 했어요? 발음이 좋으니까. 발음이 딱 떨어지죠? 입에 딱딱 붙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보세요. 이걸 이기라고 한번 해봐. 이기. 그럼 2달 밀리면 지상 건물 압류하냐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분은 밀려야 된다고? 2년분. 그래야 금액이 많아서 경매도 실행하는 거지. 그 뭐 한 1, 200만 원 가지고 몇 억짜리 경매하는 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몇 년? 왜 2년으로 정했다고? 발음이 좋아서 그냥 그러면 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다 설명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발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저당권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있다. 그래요.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뭐라고 나와? 저지유 그러고 나오잖아요. 아, 이거 맨날 해도 그렇게 맨날 해도 그죠? 저지유 그러고 나오죠? 그럼 저당권자에게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저당권에 그대로 유지가 되죠? 담보물권의 통유성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적 성질이 그렇고 저당권의 효력을 한번 보시죠. 저당권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이 뭐죠? 우선 변제권이죠.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에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겠죠. 그럼 우선 변제받기 위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범위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 이때 변제기가 도래했대요. 변제기가 도래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 원본이 있잖아요. 저기서 빌려준 2억 있죠? 원본, 그 다음에 이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 변제기 도과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최장 몇 년분? 1년분까지. 그리고 실행비용, 경매 실행비용 이런 것들이야. 지연이자나 경매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지연이자는 변제기 도래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실행비용도 당연히 발생하는데 지연이자는 한 번 발생했다 그러면 20%에서 27.5%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자 만약에 3년 지나갔다 그럼 거진 한 8, 90%까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1억이다. 그럼 3년 있다가 지연되고 3년 있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2억 정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몇 년이 지났든 지연이자는 1년분만 우선 변제 받으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 받을 때 1년이지 채무자가 돈 들고 와서 갚을 때는요 모든 채무 다 변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고요. 또 이러한 피담보 채권을 받기 위해서 목적물, 저당물 경매해야 되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된 저당물뿐만 아니라 부합물하고 뭐가 있어요? 종물도. 부합물하고 종물도 저당권에 의해서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항상 같이 경매가 됩니다. 다만 임의 규정이에요. 이거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혹시 과실은요. 과실은 목적물 경매하기 위해서 압류한 후부터,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발생한 과실은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저당권자가 가져가는 거야. 원래 부합물이나 종물은 저당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매가 실행이 되면 이거 무조건 같이 경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실은 저당권자가 압류한 후부터 과실이 저당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권자가 받아가는 거야. 이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집이 2채 있어요. 그 중에서 한 채는 내가 살아. 한 채는 임대 줘서 매월 40만 원씩 매월 차임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게 과실이죠. 그 집 살 때 내가 저당권 설정했다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월 차임 은행에서 가져가 나한테 들어요. 은행에서 가져가 그걸? 대출 받으면 거기서 나오는 월 차임 은행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빚을 변제하지 않아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아니 뭘 몰라. 모르긴. 이거 보세요. 내가 집이 2채가 있다고. 한 채는 내가 살아. 한 채는 임대 줬다니까. 그럼 여기서 매월 차임이 50만 원씩 나온다고 해봐요. 이 차임을 누가 받아야 되냐고. 내가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이 집 사면서 은행에다가 담보대출 받아서 저당권 설정했다고. 그럼 이 차임 누가 받아가냐고. 내가 받아가지 은행에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가 실행이 된다는 거야. 경매 실행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이거 압류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차임은 누가 가져간다고? 은행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과실이잖아요. 과실 이게. 그래서 압류 후부터는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선 변제권,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에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고 경매 실행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저당권과 용익관계 한번 따져보세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저당권이 10개가 설정이 돼 있었대요. 몇 개요? 10개. 저당권이 10개가 설정돼 있었으면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경매 실행으로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해요. 그러니까 여기 1순위에 갑이 소유자였고 2순위에 을이 지상권자였고 3순위에 병이 전세권자였고 4순위에 정이 저당권자였고 여기 전세권자 저당권이 한 10개 정도 됐다는 거야.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이후의 권리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몇 순위가 됐든 관계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으면
목적물의 모든 저당권은 다 소멸한다. 맞아, 틀려요? 맞죠? 금방 들은 내용 잘 이해했으면 이건 지금 찾아내는 건데, 보세요. 저당권이 10개가 설정돼 있어도 10번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해도 말소 기준 권리는 제일 빠른 저당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후의 권리 싹 다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으면 목적물의 저당권은 다 소멸하는 거지. 1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 있는 권리 싹 다 소멸하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어떤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든 말소 기준 권리는 1순위라 그랬잖아요. 제일 빠른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 그럼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거보다 후순위에 있던 용익물권은 얘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싹 다 소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보다 빠른 용익물권 소멸해 안 해? 안 하거든요. 근데 다만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에 배당 요구할 수 있고 배당 받으면 전세권 소멸한다고. 왜?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금이 없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해서 배당 받으면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상권 같은 경우는 배당 받을 게 없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최선순위 저당권인 거야. 그러니까 저당권이 10개 설정되어 있는데 7번에 있는 저당권이 경매 실행했어요. 그럼 8, 9, 10번에 있는 저당권 소멸하죠. 6, 7, 6, 5, 4, 3, 2, 1에 있는 저당권 소멸해 안 해? 한다니까. 최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한다고. 이런 식에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지금 내 말을 이해한 거야, 못한 거야? 했는데 문제만 내면 틀린다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 무조건 1순위 저당권이야. 제일 빠른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던 10번 저당권이 경매 실행했어도 얘가 말소 기준 권리야.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목적물의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면 목적물의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죠? 10개가 있었어도 10개 다 소멸하는 거야. 어떤 게 경매를 실행했던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1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용익물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전세권은 배당 요구해서 배당을 받으면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 그 다음에 저당권의 제3취득자라는 게 있어요. 제3취득자. 저당권의 제3취득자는 저당물이 있으면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저당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저당물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 제3취득자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그 저당 목적물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을 샀단 얘기예요. 거기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3취득자라고. 이 사람들은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들. 예? 채무자가 아니지. 내 설명이 잘못된 건가? 제가 지금 집중이 안 되기는 지금 서서 여태까지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집중이 안 되긴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이 정도는 12시까지 하는 것도 태반사인데 이상하게 대준 사람들은 엄살이 심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 이미 전소유자가 빚을 졌다는 얘기잖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이거 사면서 저당권 말소 안 하고 산단 말이야? 여태까지 그렇게밖에 안 해왔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르는 거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건데 아니야. 저당권 있는 대로서 얼마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요. 우리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공부한 거 있잖아요. 저당권이나 전세권 실행으로 인해서 취득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이런 얘기 봤어요? 못 봤어요? 거의 봤잖아요. 그 담전용 일수에서 담이 그거잖아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산다니까. 거래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싸게 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면 정말로 싸게 산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정상적인 거래만 있는 게 아니야. 비정상적인 거래, 이것도 비정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건 저당물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이후에 취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라고. 채무자는 아니지만
저당물에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 권리를 상실할 염려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해요? 채무를 대의변제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채무자는 아니지만 경매가 실행이 되면 자기 소유물을 상실할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또 대의변제 못하면 경매인이 될 수 있다고. 내 집이 경매가 되는데 내가 앉아갖고 내가 스스로 경락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채무자인 경우는 안 돼요. 내가 빚을 갚아야지. 내 집이 채권자가 경매하는데 거기서 또 내가 돈 들여서 내가 경락받겠다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야. 없는데 이 사람들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채무자가 아니니까 경락도 받을 수 있고요. 대의변제도 못했다, 또 경매도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목적물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경매가 실행이 되면 제3자에게 줘야 되죠. 그럼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이 있죠. 그 비용은 또 우선 상환받을 수 있어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라고 몇 번 지금 얘기하고 있죠. 채무자가 아니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상실할 염려가 있으니까 빚 갚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만큼 전 소유자한테 가서 채권 다시 청구하면 되는 거죠.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의변제 못했으면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자기가 경락도 받을 수 있고, 경락도 못 받았다 그러면 딴 사람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딴 사람이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내가 소유권 취득해서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이 있죠. 필요비나 유익비, 이거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만약에 이걸 우선적으로 상환 안 해주면 얘 지금 유치권 주장해 버릴 거 아니냐고. 그럼 경매 실행 안 될 거 아니냐고, 유치권 때문에. 그러니까 비용은 우선해서 상환받을 수도 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저당권의 핵심 내용이었고요.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한필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한필 토지 일부에다 저당권 설정하면 경매 실행할 때 일부만 매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없고,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저기서 제3취득자네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저당물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 소유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그 지급 청구권이 압류된 경우에, 이게 뭐야? 물상대위잖아요. 물상대위 있다 그런 얘기죠. 물상대위가 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고요.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에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당권 물권이죠. 다시 한번, 저당권 물권이죠. 앞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권은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보세요. 갑이 취득한 저당권 정액에, 여기는 지금 갑 명의로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을 먼저 설정하기 위해서 3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갑 이름으로 일단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다는 거야. 그럼 갑이 이 저당권 정액에 양도할 때, 을이 이 저당권 정액에 양도할 때 갑이 동의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물권이잖아요. 물권 양도하는 거죠. 여기서 또 채무자 동의받고 양도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가 자기의 권리, 채무자인 갑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자인 병 동의 없이 자기의 물권이니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다만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면 같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얘 동의받을 필요 있어요? 없는 거야. 물권이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게까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그랬습니다.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뭐가 있죠?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저지유 그러고 나온다 그랬죠? 저당권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한번 볼게요.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장래의 특정한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금전적 가치로만 환산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까? 제3자의 압류도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압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압류인 것이지 뭐 다른 걸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상대위할 때 가치 변형물이 피담보 채권에서 발생한 것이다, 저당물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특정하기 위한 압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압류하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압류만 돼 있으면 된다.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그래,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 맞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중에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니까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피담보 채권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건물의 증축 비용을 투자한 자가 그 대가로 건물에 대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 지출한 비용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물건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지분을 받았으니까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 대금에서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지분권자가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소유자가 돼버렸죠. 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됐다. 나대지에 건물이 먼저 축조가 됐대요. 그러니까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대요. 그렇지.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라 그랬구나. 그럼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나중에 건물이 생겼다 그 얘기죠.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수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왜? 저당권은 토지에만 설정돼 있었잖아요. 건물엔 저당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하더라도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도 저당권에 관한 문제예요. 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나요? 목반청 없죠?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친다 그랬죠. 언제나 부합물과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어요. 예, 미치겠어요?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에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 전부를 변제해야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누가 변제할 때? 채무자가 변제할 때요. 채무자가 변제할 때. 경매를 실행해서 받을 때는 얼마야? 1년분.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할 때는 전액. 발생한 전액. 아시겠죠? 그래. 경매를 실행해서 받을 때는 후순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갖고 와서 변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채무 다 변제해야지. 자기가 1년분만 받아라 그럴 수는 없죠. 발생한 채무 다 변제하는 겁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취법에 의해서 협의 취득되는 경우에, 협의 취득은 밑줄 치면 매매하고 똑같은 거라 그랬죠. 그럼 이때는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은 협의 과정에서 저당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전부 참여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도 27의 문제니까 한번 보시죠.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저당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그랬습니다.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얘기는 부속물, 부합물. 부합물. 그럼 저당물의 일부가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포함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갑이 토지를 빌렸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자기 소유의 건물이 생겼죠. 건물이 생겼고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대요. 이 저당권이력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이 저당권이력은 당연히 토지에 대한 권리인 임차권에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임차권. 왜 미쳐야 되죠? 미쳐서 그래? 그렇지. 건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 취득해야 되면 토지 사용권 당연히 취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까 법정지상권에서도 계속 얘기한 건데, 그렇죠? 볼 때마다 전부 깜빡깜빡깜빡 그러고 있으면, 예, 참
오늘만 해도 한 2번 정도 설명을 한 건데, 그죠? 설명할 때마다.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했다.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하면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 101동 102호 경락받았대요. 그럼 대지 사용권 별도로 받아야 되나요? 경락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죠. 같이 취득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 보니까 20번, 21번, 22번 살벌하죠. 네, 이 문제 나오면 정말로 살벌한데, 공동저당은 뭐 또 갑자기 많다고 해서 폭에 갑자기 끝나는 분위기를 막 조성하려고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체력으로 이겨내야 돼요. 이 정도는요. 7시 반이면 끝나. 어쨌든 간에 30분이면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저당권 설정할 때 하나 빌려줬어요. 2억 원 빌려줬다고. 그리고 담보물 하나 제공했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문제는 돈이 2억 원이 아니라 200억이었다. 컸단 얘기야. 그럼 담보물 하나 가지고 담보가 다 안 된다. 그럼 더 제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것도 또 제공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여러 개가 제공이 되면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공동저당이에요. 이 모양을 잘 보면 저당권하고 똑같은데 공동저당도 경매를 실행해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거 경매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경매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이거 먼저 경매할 거냐, 이거 먼저 경매할 거냐, 이거 먼저 경매할 거냐. 경매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배당할 거냐, 아니면 경매할 때마다 배당할 거냐, 이런 차이죠. 그래서 이 공동저당은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2개 이상 제공이 되면 각각의 독립된 저당권이 하나씩 성립하는 거야.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 2억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2억의 피담보 채권, 여기도 2억의 피담보 채권, 여기도 2억의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성립한다고. 그럼 피담보 채권의 합계액이 얼마예요? 2억이지. 2억 빌려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경매가 6억이 아니라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물이 여러 개 제공되니까 각각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것 뿐이지.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은 2억 원이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혹시 요거 이제 뭐 3억이라고 한번 해봐요. 3억. 그래서 각각 3억이 아닌 1억씩 했다고 한번 해봐요. 3억인데 예를 들어서 1억씩 해갖고 3억을 담보하기로 했다고 하면 쳐봐. 그래도 충분히 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가액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올라갔어. 그래도 여기서 1억밖에 못 받잖아. 1억으로 정해놓으면. 그럼 여기서는 또 다 못 받는 수도 생기죠. 이 두 개는 완전히 똥값이 됐는데 얘는 많이 올랐대. 그럼 여기서 1억 받고 여기서는 또 돈 못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를 위해서 전부 다 3억 해놓으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고 이건 2개가 떨어졌다 그래도 여기서 3억 다 받잖아요. 어떤 분이 3개 다 떨어지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해. 그거는. 그렇죠? 그거야 1억씩 해놓으면 뭐 그럼 받아? 똑같이 그거야. 3개 다 떨어지는 건 팔자야. 할 수 없어. 그건 못 받는 거 할 수 없다고. 그럼 여기서 원래 이 저당권이 설정이 될 때 보면은,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3억을 빌려주고 얘가 담보를 잡는데 3억짜리 하나 하고 2억짜리 담보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3억, 2억. 여기에 소유자는 누구야? 둘 다. 소유자는 갑이다. 이렇게 등기가 되겠죠. 그럼 저당권자는 누군 거야? 을. 여기도 저당권자는 을이겠죠. 피담보 채권 얼마? 2억. 2억 이렇게 등기가 되잖아요. 그죠? 3억이야? 그럼 3억. 그래. 3억 이렇게 등기가 되죠? 이렇게 등기가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피담보 채권이 6억이 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담보물이 제공됐을 뿐이라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2억짜리 부동산에다가 피담보 채권 3억짜리 하나 걸어놨죠. 이거 없이 이거만 봤을 때는 이건 사기처럼 보이잖아. 어떻게 2억짜리 물건을 3억짜리를 담보하냐? 2억짜리인데. 그러니까 밑에다 써야 되죠. 사기 아니다 이렇게. 그죠?
사기 아니다라고 쓰는 거 좀 궁색하니까 여기다가 이런 공동담보 있음이라고 기재해 줘야 된다고. 아, 그러면 여기 피담보 채권이 담보물의 가액보다 훨씬 더 큰데도 담보한 이유가 공동담보가 있구나. 그럼 여기도 이런 담보 있음 그래야 되죠. 에? 여기 만약에 담보물 하나가 더 제공됐대요. 그럼 여기도 써야지. 이런 담보 있음, 이런 담보 있음. 여기는 이거하고 이게 공동담보임 이거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담보물이 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더 제공됐대요. 반드시 동시에 제공될 필요 없다고. 이거 담보물 10개, 20개 있는 것도 있어요. 대기업들 대출 받을 때 그 밑에 있는 무슨 자회사들 부동산 다 담보 다 들어와요. 이런 정도는 거래할 줄 알아야 돼. 그래, 이렇게 됐다. 그럼 여기도 담보물 이런 거 있다. 여기도 또 이런 담보물이 있다. 이것도 표시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 이거 하나 더 들어왔댄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25번 쓰는 거 아니야. 성질 나요, 안 나요? 나니까 그때는 담보물이 5개 이상이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 언제 다 등기부에 쓰고 있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작성해라?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라.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중에 등기부 이렇게 띄워봤는데 밑에다가 공동담보 목록 있음이라고 해서 부기 등기돼 있죠? 그럼 이건 담보물이 5개 이상 제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건드리지도 않는 게 나아요. 한국 사람 5명 모이면 아무 합의도 안 돼. 3명 모여도 안 돼요. 3명 모여도 합의 안 돼. 서로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리고 쟤보다 내가 무조건 먼저 받아야 돼. 그래서 합의 안 돼. 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이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해야지. 무조건 공동담보 목록이 있는 물건은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밀어버려야 돼요. 절대 합의 안 돼. 5명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꼭 2명은 또 어떻게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때려달라고. 괜히 와가지고 그렇게 또 사는 애들도 있더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3억 원을 받기 위해서 경매 실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걸 먼저 할 건지 이걸 먼저 할 건지 어떤 걸 먼저 해도 관계없어요. 매각 대금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배당하면 이걸 동시 배당이라고 하고, 경매할 때마다 배당하면 이게 순차 배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동시에 배당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각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매각 대금이 얼마요? 계산 참 이상하다. 전체 매각 대금 얼마요? 5억이잖아. 그렇죠? 5억을 가지고 3억 갚아야 될 거 아니냐고. 각 부동산의 매각 대금에 비례하여 피담보 채권의 분담을 정하니까 여기서 5분의 3 분담하면 되는 거잖아. 5분의 2 분담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5억 중에서 3억을 갚아 나가는데 3억 중에서 여기 매각 대금에서 얼마 갚으면 되는 거야? 1억 8천, 1억 2천 이렇게 갚아 나가면 되죠. 그럼 3억 다 갚는 거잖아. 동시에 배당할 때는. 그렇죠? 그럼 혹시 후순위자가 있었다는 거야. 저당권에 후순위 담보 물권자가 있었다. 그럼 후순위자 얼마 받아갈 수 있어요? 1억 2천. 여기 후순위자 있으면 얼마 받아가느냐고. 2억이니까 8천 이렇게 받아가면 되죠. 자, 그런데 채권자가 이거 먼저 경매해서 이거 먼저 받아가겠다는 거야. 모아놨다가 동시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배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채권자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차 배당도요. 그럼 순차 배당할 때 이거 먼저 배당했대요. 3억 다 받아가죠. 그럼 후순위자 받았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럼 신경질 나죠. 뭐 하는 짓이야 이? 보니까 을은 이미 3억 다 받았으니까 피담보 채권 여기 것도 소멸해야 되잖아요. 3억 이미 변제 받았죠. 다만 여기서 받을 수 있었던 1억 2천은 얘가 와서 대신 자리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도 불만 없죠? 이거 매각해서 3억을 다 받아갔대.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소멸하죠? 이거 소멸하면서 원래 동시에 배당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누가? 후순위자가 와서 대신 저당권 실행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아무도 불만이 없어. 이거 먼저 경매해볼까? 이거 먼저 경매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받아갔다. 그럼 얼마 받아갔다는 거야? 2억. 그럼 못 받은 거 얼만데? 1억. 그럼 얘 한 푼도 못 받았죠? 2억 다 받아갔으니까. 그럼 여기 와서 1억 추가로 더 받으면 되잖아. 그럼 1억 받아가면 8천 남죠? 그럼 누구 주면 돼? 얘 주면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동시에 배당을 하든 순차적으로 배당하든 배당 금액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둘 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일 때 이러는 거고,
문제는 하나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라고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담보를 같이 제공한 거야. 그래서 이건 소유자가 갑이 아니고 누구요? 병이야. 병이 소유자라고. 그러면 채무는 채무자가 갚고 못 갚은 부분을 보증인이 갚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 채무는 채무자가 갚는 거야. 그리고 못 갚은 부분이 있을 때 보증인이 갚는 거지 보증인이 먼저 갚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혹시 매각을 해서 동시에 배당을 할 때는 여기 매각대금에서 다 받아가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받아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때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싹 받아가고 여기 거는 받아갈 게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얘가 이거 먼저 경매했대. 동시에 배당해도 여기서 다 받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먼저 경매했다. 그럼 이거 그냥 받아가고 끝나고 이건 경매 안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성격 안 좋은 애가 이거 먼저 경매했다는 거야. 이거 먼저 경매해버렸대. 성격 안 좋은 애가. 그럼 2억 원 다 받아갔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여기서 얼마를 더 받아가? 1억 원 받아갈 거 아니냐고. 그럼 2억 원 남았죠? 2억 원 남은 건 얘가 갑채무 대신 갚아준 거 아니냐고. 지부동산으로. 그러니까 받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격 안 좋은 애들이 이거 먼저 경매한다고. 어차피 저당권 설정돼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거 먼저 경매해서 2억 원 받아가고 이것도 다시 경매해서 1억 원 또 받아가죠? 그럼 2억 원 남을 거 아니냐고. 이건 원래 갑이 갚아야 될 돈인데 병이 2억 원 대신 갚아준 거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얘가 대신 가서 배당 받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요. 이게 동시에 배당할 때하고 순차적으로 배당할 때 이게 계산 방법인데 이건 연수 문제를 한두 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 20번의 공동저당에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정은 X토지에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2천만 원 2번 저당권을, 무는 Y토지에 병에 대한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을 2번 저당권으로 취득했다. Y토지가 경매돼서 배당되는 경우에 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토지의 매각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에 무가 X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는데 읽다가 다 잊어버렸다. 그렇죠? 읽다가 다 잊어버렸는데, 자, 여기 하나씩 보세요.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돈 빌려줬답니다. 그런데 얘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고 또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이 있대죠. 이렇게 생긴 담보물이 있다는 거야. 자, 이거는 소유자가 을이고 이거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잖아요. 그런데 갑이 빌려준 돈이 얼마랍니까?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이래죠. 5천만 원 빌려줬대요. 그럼 여기는 저당권 설정됐을 거 아니냐고. 누가? 갑이 얼마요? 5천. 여기도 저당권 설정돼 있었겠죠. 누구요? 갑이 얼마? 5천 저당권 설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후순위자가 있대죠. 후순위자가 누구래요? 여기는 병이겠죠. 정인가요? 아, 정이네. 정. 그렇죠? 정은 여기 얼마래요?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여기 무네. 그러면 후순위자 무죠? 무는 얼마래요? 여기 3천이래죠. 3천. 이렇게 지금 후순위자가 자리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Y토지가 경매돼서 그러면은 Y토지 경매됐다는 얘기, 이게 경매됐다는 얘기잖아. 이거 X토지고 이거 Y토지잖아요. 이게 먼저 경매가 됐대죠. 예, 경매가 돼서 Y토지가 경매돼서 배당 금액 5천만 원이 전액 갑에게 배당이 됐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한테 다 배당이 됐다는 거야. 배당이 되고 Y 경매돼서 배당이 되고 전액이, 아, 그럼 이게 5천만 원 받았구나. 전액이 다 배당이 되고 X토지의 매각대금 중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에 무가 X토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무가 여기서 얼마가 배당이 된대? 4천이 배당이 된대죠. 그럼 얘는요 3천만 원 다 받을 수 있죠. 여기 와가지고 이미 뭐 어떻게 했어? 갑은 다 받고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다 받을 수 있죠. 3천만 원 다 받을 수 있지. 답 얼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죠. 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지. 근데 넘겨보면 이거 나오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면 27회 문제 2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2번 문제.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토지와 Y 건물에 둘 다 채무자 소유네. 그렇죠?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은 X토지에 2억 4천만 원, 2번 저당권, 정은 Y 건물에 1억 6천만 원 2번 저당권을 취득했대죠. X, Y 모두 경매돼서 X토지의 경매대가가 4억 원, Y 건물의 경매대가가 2억 원이 동시에 배당되는 경우에 정의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는데요. 간단하네 이거는. 자,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이라고 했으니까 갑이 채권자죠. 예? 얼마래 채권이? 3억이래죠. 3억을 받을 게 있었는데 얘가 담보 2개 제공했대잖아요. X와 여기요 Y 담보 제공됐대죠. 이렇게요. 됐고, 자 여기에 3억 원 여기다. 그러니까 소유자 을이네. 저당권자 누구고? 갑. 저당권자 갑. 얼마씩? 3억씩 이렇게 됐겠네요. 그럼 여기 후순위자, 여기는 후순위자 이름 뭐요? 병이겠지. 병이 얼마야? 2억 4천. 여기 후순위자 누구야? 정이겠네. 여기 얼마? 1억 6천? 이렇게 배당이 돼 있대죠. 그래요. 근데 뭐부터 한대 지금? 동시에 배당이 된대죠. 여기서 얼마 나왔대? 4억 나오고 여기서 2억 나왔대잖아요. 동시에 배당이 된대죠. 그럼 얼마씩 배당되겠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의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얼마냐? 그래요. 여기에서 후순위자 정의 받을 수 있었던 금액. 자, 그럼 보세요. 4억하고 2억이잖아. 그럼 얼마? 6억. 6억 중에서 여기는 3분의 2, 3분의 1이죠. 그럼 여기서 얼마 받아가는 거야, 얘는? 3분의 2니까. 전체 매각대금 6억이잖아. 6억 중에서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 여기 3분의 1이잖아. 그럼 3억 중에 3분의 2는 여기서 받아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얼마 받아가, 을이? 2억 받아가지. 3억 중에 4억하고 2억 합치면 6억이죠. 4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2니까 요거 3분의 2 책임지면 되는 거고, 3분의 1이니까 요거 3분의 1 책임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전체 3분의 2라고 한다면 여기서 2억 받아가면 되죠. 2억 받아가면 이게 4억 중에서 남는 돈 얼마냐고. 2억. 그럼 얘는 받아갈 수 있었던 금액이 2억밖에 안 되잖아. 이거 못 받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요. 여기 2억이잖아. 2억 중에서 3분의 1 요거 책임져야 되잖아. 그럼 1억 책임져야 되죠. 그럼 남는 돈 얼마냐고. 여기서 남는 돈 1억 받아가니까 여기서 남는 돈 얼마요? 1억. 그럼 얘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얼마냐고.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매각대금 얼마야? 2억. 2억 중에서 3억에 3분의 1을 치면은 여기 얼마 빼가냐고. 여기서 1억 빼가면 남는 돈 1억이잖아요. 그럼 얘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억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거 못 받는 거지. 피담보 채권이 2억 4천이라고 하더라도 선순위자 주고 남는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여기도 선순위자 주고 남는 돈만 받아가야 되죠. 에? 잘 계산이 안 돼요? 안 돼? 될 텐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이게 4억짜리고 이게 2억짜리면 6억이잖아. 전체 6억. 그렇죠? 매각해서 4억 받았고 2억 받았으면 전체 매각대금에서 3분의 2, 전체 매각대금에서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줘야 될 돈 얼마냐고. 3억. 3억 중에 3분의 2는 여기 매각대금에서 줘야 되고 3억 중에 3분의 1은 여기 매각대금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2억 빼주면 남은 돈 2억밖에 안 되잖아. 여기 빼줘야 되니까. 그럼 2억만 여기서 받을 수 있었고 4천만 원 처음부터 못 받았던 거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2억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1억 원 빼주고 나면 1억밖에 안 남잖아. 그럼 얘는 처음부터 1억밖에 못 받고 6천만 원 못 받았었던 돈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처음부터 얼마밖에 안 돼요? 1억 원밖에 안 되지. 남은 금액.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순위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안분 배당입니다. 이거는요. 동시에 배당할 때는.
공동저당물을 동시에 배당할 때는 언제나 안분배당이에요. 자, 공동저당이었고요. 이거 문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물상보증인의 담보물을 경매 먼저 할 때 배당하게 되면 더 어려워요. 근데 물상보증인의 담보물 먼저 배당할 때는 아까 잠깐 하긴 했는데 설명 앞 문제에서 하긴 했는데 그건 되게 어려워요.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시험이 이게 시험이 나오면 이상하게 법무사 시험이나 변리사 시험보다 어려워요. 실제로 변리사 시험에 나왔던 거는 자, 갑하고 을이 있는데 을이 얘한테 빌려준 돈이 3억이에요. 예, 3억, 1억 5천이다. 1억 5천. 빌려준 돈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인데 얘가 제공한 담보는 1억짜리 담보하고 2억짜리 담보가 제공이 됐는데 하나는 이건 갑소유고 이거는 물상보증인 병소유에 담보물이 이렇게 제공이 됐다고. 제공이 됐을 때 지금 을이 동시에 배당할 때 동시에 배당할 때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얼마 받아가고 여기서 얼마 받아가? 그렇지. 여기서 1억하고 여기 5천 이렇게 받아가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는 후순위자가 혹시 있었다. 후순위자가 1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후순위자는 여기 와갖고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후순위자가 있었으면 못 받아가는 거야. 채무는 채무자가 갚고 마는 거지. 물상보증인이 후순위자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 얘는 누구에 대한 채권자요? 갑에 대한 채권자잖아. 그러니까 후순위자가 혹시 1억 원짜리 후순위자가 있었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긴 해요. 근데 1억 원짜리 후순위자는 여기 와갖고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여기 후순위자가 있었다는 거야. 이거 경매에서 다 받아갔대요. 그럼 여기 후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후순위 담보물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럼 이 저당권 소멸하게 생겼죠? 소멸하게 생겼으면 병은 지금 갑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갑소유 부동산에 가갖고 어떻게 돼요? 이거 변제자 대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을의 지위를 대신 자리 잡고 병이 재산권을 잃으면서 대신 얻은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치 변형물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후순위자가 가서 물상대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지랄 두 번 한다라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오른쪽에 가면 근저당이죠. 근저당은 개념을 가지고 여기 보면 공동저당은 하나의 피담보 채권 때문에 담보물이 여러 개가 제공된 거잖아요. 원래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도 하나고 담보물도 하나잖아요. 공동저당은요, 하나의 피담보 채권 때문에 담보물이 여러 개 제공된 거죠. 그럼 근저당은 뭐냐는 얘기예요. 근저당. 근저당은 뭐냐? 공동저당하고 방향이 달라. 근저당은 둘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래하면서 채권이 하나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채권이 증가했다가 소멸했다, 증가했다, 소멸했다, 발생했다, 소멸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 을이 채권자인데 채권이 발생했다가 한순간 발생했다가 이만큼 줄었다가 채권이 발생했다가 한순간 소멸하고 발생했다가 소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다 거래가 딱 끝났다고. 끝나면 받을 돈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됐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 그럼 받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미리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여기는 채권이 미리 발생해 놓은 거야. 근데 여기는 아직 채권 확정된 건 없어요. 미래에 발생할 채권이요. 근데 미래에 갑이 채무 안 갚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미리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려면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왜 부종성의 원칙상 피담보 채권 없으면 저당권 성립하지 않는데죠? 그래요. 여긴 지금 피담보 채권이 있어 없어? 없는데 어떻게 저당권을 설정하냐고. 그러니까 뿌리 근자를 써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야. 땅 속에 저당권 묻어놓은 거야. 땅 속에. 그럼 그 저당권이 언제 땅 밖으로 나와? 거래가 끝나서 채권이 확정이 되면 이때 뭘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저당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근저당은 채권자에게 저당권보다 엄청나게 유리해요. 이 근저당이. 자, 우리 앞에서 피담보 채권 있죠? 피담보 채권. 아까 원본, 이자, 위약금, 이행기가 도과되고 나면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
그다음에 경매 실행 비용, 이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그랬다고, 경매 실행에 의해서. 근데 여기는 처음에 거래할 때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걸 정해놔.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둘이 거래하다가 채권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이 범위 내에서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이자 포함이 되고 위약금 포함이 되는 거야. 지연이자 당연히 포함되는데, 최고액 범위라고 한다면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 담보되는 게 아니에요. 최고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연이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경매 실행 비용은 거래 관계로 발생하는 채권이 아니라 국가에다 납부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이거는 최고액에 포함되지도 않는 거예요.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 실행비용만큼 또 덜 받는 거잖아, 이자를. 근데 이게 최고액에서 빠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연이자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 은행에 가면 저당권 설정해요, 근저당권 설정해요? 왜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돈 한 번밖에 안 빌리는데 왜 저당권을 설정 안 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냐고. 우리 계속적 거래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돈 한 번 빌렸죠? 근데 왜 근저당권을 설정하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그 뱅커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당권 없어질 때, 저당권이 왜 언제 없어진 거야? 저당권 안 없어졌어요. 저당권이 없어지면 근저당권도 없어지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요즘 저당권 없어요. 왜? 언제 없어졌어요? 그럼 한참 됐어요, 없어진 지. 그래요. 그럼 내가 요즘 가르치는 거 뭐냐고. 그럼 완전 사기 아니냐. 그럼 이제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요? 언제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너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러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시비 걸기 시작하는데, 금융기관 애들이 저당권보다는 이게 더 유리해. 훨씬 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예를 들어서 원본이 2억, 이자가 1억, 위약금이 1억,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은 7억을 잡아놨다고 한번 봐봐요. 7억을. 그리고 경매 실행 비용이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2억, 1억, 1억, 5억이니까 지연이자는 2억밖에 못 받잖아. 근데 이게 최고액에 포함이 안 되면 2억, 1억, 1억, 지연이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억 받을 수 있잖아. 4억? 3억 받을 수 있죠? 채권 최고액이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포함되고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이거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연이자를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이게 채권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금융기관에서 1순위로 근저당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사자 간의 거래가 끝나면 그때까지 확정된 채권이 채권 최고액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피담보 채권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건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확정된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을이라고 하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대요. 그럼 경매 신청 시에 지금까지 확정된 채권이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경매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후순위 담보 물권자가 경매를 신청한대요. 그럼 후순위 담보 물권자 A가 경매를 신청하면 얘는 경매 신청할 때 자기 받을 돈이 얼마라고 확정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선순위 담보 물권자는요, 계속 거래하는 거야. 얘가 경매를 신청해도. 언제까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이 물건의 소유자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후순위자들이 경매를 실행을 해도 선순위 담보물권자는 계속 거래해요. 계속. 언제까지? 소유자 바뀌는 날까지. 그럼 얘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자 받는 거야. 어느 범위 내에서?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잡을 때 1순위를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 지우고 나를 1순위로 넣어달라고 얘기한다고. 선순위 저당권 설정한 거 있으면 내가 변제해 줄게. 대출 그만큼 더 해줄게. 더 싼 이자로 해줄 테니까 그거 지우고 나를 1순위로 넣어줘라. 왜? 자기는 경매 실행 안 해.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후순위자가 경매 실행해버리면 그때까지 발생한,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는 날까지 발생한 채권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근저당권도 1순위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저당권은 없어졌다고 거짓말 하는데, 그럼 제가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언제 없어졌냐고 실비 걸고 슬슬 그러죠. 그럼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러면 이제 옆에 분이 너 나가라 그러죠. 나가서 바깥에서 이제 이렇게 있어요. 카톡 켜놔. 그럼 네. 그러면 조금 이따 들어와. 그럼 들어가갖고 여기다 사인해. 그러면 사인해요. 나가. 그럼 또 나가죠. 이따가 조금 이따 들어와. 그럼 또 들어가서 사인하고. 이것만 한다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금융기관에, 우리가 대출받은 금융기관 애들은 이제 대충 알아요. 아, 저 인간이 민법 가르치는 인간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제 조금 대접이 좋아져요. 이렇게 쏙, 아, 일로 오시라고. 시비 걸로 온 거 알잖아. 그죠? 그래요. 자, 볼게요. 이제 근저당입니다. 23번. 근저당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야. 여기는 등기할 때 채권 최고액하고 근저당의 취지는 반드시 등기해 줘야 돼요. 여기는. 그래야 채권 최고액이 얼마면은, 이게 목적물의 가액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이거는 7억이다. 그럼 후순위자들이 3억 남았구나, 담보가치가. 그럼 이거 가지고 또 거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 줘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확정됐다는 얘기는 거래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이 중간에도 거래 끝내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거래하다가 너하고 더 이상 거래 안 해. 그럼 지금까지 발생한 채무 싹 다 변제하고 근저당권 말소하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계속적 거래 관계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너하고 더 이상 거래 안 해. 아니, 우리 은행에다가 중도에 돈 상환하고 저당권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래하다가 얼마든지 말소 청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도 있고요. 자,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을 7억으로 했는데 확정된 채권이 8억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어디까지요? 7억. 7억까지인데 이때 채무자가 변제하러 왔대요. 채무자가 변제하러 왔으면 자기 채무 다 변제해야 되죠. 그래, 8억을 다, 채무자가 변제할 때는 8억을 다 변제하는 거고, 경매 실행해서 받을 때는 최고액까지만, 등기된 금액까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잖아요. 물상보증인은 최고액 변제만으로 근저당권에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채무자가 변제할 때만 자기 채무 다 변제하는 거예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됐대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요? 경매 신청 시. 지가 스스로 신청했대죠.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는 거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승낙 필요 없어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저 보세요. 채권 최고액 얼마로 했어? 7억이잖아. 7억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뭘 보고 왔어? 3억 보고 왔겠죠? 3억 보고 여기서 한 2억 5천 정도만 최고액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 금액이 바뀌지 않는 한 등기 원인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 이거 하나도 관계없는 거예요. 후순위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금액이거든. 근데 이 금액이 늘어난다. 8억으로 는다. 그럼 얘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때는 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금액이 줄어든다. 그럼 여기 동의 받을 필요 없어. 오히려 얘한테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후순위자 동의 받는 건 최고액을 증가할 때만 동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 채무 원인 변경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을 증가할 때만, 증액할 때만 후순위자 동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보세요. 25번에 근저당에 관한 설명인데, 채권 최고액은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거기서 우선 변제받는다는 얘기는 경매 실행에서 우선 변제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일단은요.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어디까지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지, 전액이 아니라. 그래서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최고액 변제하지 않아도 되죠. 전액이 아니죠.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는 거죠. 그 2번 틀렸네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된 이후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를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했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근저당이 뭘로 바뀌어요? 저당권. 그럼 거래는 이제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이 채권만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거야. 이후에 계속적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이 아니잖아요. 근저당이 아니니까 담보돼 안 돼? 이건 담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가 안 되지만 기존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계속해서 최고액 범위 내에서 무제한 담보된다 그랬잖아요. 이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담보 안 되지만 기존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계속해서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채권자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죠.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확정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답이 몇 번이죠? 2번이 틀렸죠? 2번. 자, 2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27번.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몰라도 그냥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거래 끝인 거야. 거래 끝. 서로 간에 근저당권자, 근저당 채무자가 파산 선고받았다.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는 거죠. 또 기본계약상의 결산기가 도래했다. 결산기면 끝나는 거고 거래 끝났잖아. 기간 정해졌으니까.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했다. 그럼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으로 거래 끝내는 거죠.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했다. 기간 만료됐으니까 끝나야 되잖아요.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아니, 후순위자 경매 신청했으면 이제 언제 확정이 돼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계속 거래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틀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민사특별법은 아직 수업도 진도 다 안 나갔죠. 네, 수업 진도 나가고 이제 보강은 빠른 시일 내에 할 거예요. 이번 3, 4월 과정 하기 전에 민사특별법은 한번 면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날 민사특별법 하고 밥 먹고 나서 요 문제풀이 있죠. 요거 몇 문제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풀이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장시간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